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얘기하고 또 지금 전주 유족회장 박종호 유족회장 그 태안의 문영식 회장님, 광주 강 회장님, 각 지역의 유족회장님들도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지난 9월달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차 평가가 있습니다. 법을 공무처에서는 그걸 절대 하도록 돼 있어도 불구하고 안 해줬기 때문에 국민 이공자 법을 또 일부 개정을 하는 안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문체부에서 전체 위원회 회의만 통과되게 되면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유족들도 서훈 대상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손자 때까지만 한 사람 그 혜택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손자가 돌아가시면 증손자, 후손자 그래도 한 집안에 참여자 한 집안에 한 사람은 그 혜택을 가도록 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 유족들도 관심을 가지고 서명을 해주시고 지금 전주의 우리 유족회장님은 근 500~600명의 서명을 받고 경상도의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등록증 하나 받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자들이 명예가 진정으로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일본 전쟁에서 창의한다는 말은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6월까지 이 전주성 함락할 때까지는 일본 사람과 싸우지 않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양력 7월 23일 우리 경복궁을 침략을 해가지고 무단 침략을 해서 고종을 포로로 하고 우리 조선 군대를 해산시키고 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에서 그 동학 농민군을 씨를 말려야 한다는 그런 지령을 받아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일본의 군대가 한국으로 별도로 건너와서 서울에서 그 대대가 3개 중대인데 세 갈래로 나누어서 내려오면서 전라도, 경상도 일대 저 서울 지역까지 샅샅이 뒤져서 동학농민군들을 살상을 했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여기에 좀 다 같이 힘을 합쳐주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정년을 하셨는데 집에서 계시면 뭐하느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일 사무실에 나오셔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전국에 있는 유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한 번씩 소식지 사발통문을 발행해서 우리 유족들에게 유족회 소식을 알립니다. 각 지역에 돌아가는 소식 그리고 그 유족님들의 특별한 사정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전부 다 취재를 해서 우리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드린 용지에 주소, 보고 성명과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평생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대학에 많은 교수님이 계십니다만 신영우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님 지금 우리 기념재단의 연구소장으로 분명에 새로 오셨습니다. 이 신영우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오늘 저녁에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일정을 소화시킨 다음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얘기를 회장님이 다 하셔버렸어요. 네, 다음 이어가지고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신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제목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시각과 한국 근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지금 여기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소장이신 신영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임에는 오래간만에 제가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더 반갑습니다. 유족회가 처음 만들어진 지가 100년 되니까 그때부터 내년에는 한 30주년이 되죠. 그 시작과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초기에 활동하셨던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시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청장년 유족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드릴 말씀 아까 제목에 나왔는데 꽤 어렵죠. 본래 교수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 사람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 살아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이론도 세우고 어려운 용어도 섞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것. 이게 역사 교수의 직업입니다. 근데 제목은 꽤 어렵게 나왔지만 왜 저렇게 제목이 나왔느냐? 역사학과의 3, 4학년 전공 과목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제목으로 강의했지만은 정년하기 직전에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사 안에서 이리저리 얘기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편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역사 공부를 할 때 공부했던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가능하면 많은 사진,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한다고. 하나하나 쉬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대와 전근대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회는 이전 단계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근대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전 단계 사회를 알아야지만 오늘날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근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근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근대 사회로 된 뒤에 제국주의 침략이 일어났고 서양 제국주의 국가가 세계 각 지역을 침략해서 지배하던 그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일찍이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서세동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이것은 다음에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 동학농민혁명은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옛날 학교 생활로 돌아가서 그럼 전근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근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전제 왕조 국가입니다. 주권이 나라님 국왕에게 있던 시기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는 황제 폐하에게 있다. 대한제국 때 그렇게 했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황제, 황실 또는 왕실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 세습으로 주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백성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그 지배를 당할 때 왕이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목민관, 각 지방에 지방관을 보내서 다스렸지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지주가 있고 가난한 농민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신분 경제 면에서 억눌려서 살았던 것이 전근대 사회였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조선 후기 시기가 되면 중국에서는 비슷한 것이었는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게 늦었죠. 내부에서 변화 있는 것을 꽉 막은 사상이 주저하기고 그 체제가 왕조 체제이고 그 사회가 신분제 사회였던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양에서 중세 사회가 해체될 때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그런 지역이 러시아였습니다. 그 러시아가 그런 지배 질서가 무너지면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런 혁명이 세계에 크게 파문을 일으키게 됐죠.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자, 전근대 사회가 이렇게 쇠목골이다. 위에 상층 신분은 일부고 점점 내려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선 사회의 실상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농촌 전체가 농민들 거의 다가 농촌에서 일하고 먹고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진천군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진천 충주인데 거의 전국이 비슷합니다. 이번에 여기 고부 지역의 토지 대장을 분석해서 곧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몇 %였느냐? 소는 남의 땅까지 빌려서 농사짓는 지어야지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였느냐? 16.8%였습니다. 부농이라고 하는 것은 4.8%. 전체 13,588명의 통계를 내보니까 빈농이 10,000명 이상이고 소농이 2,200명이고 부농은 따로이지만 8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지주라고 하는 것은 200명이지요. 땅 소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토지 문서를 다 분석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집은 어떻게 살았느냐? 초가 한 칸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초가 3칸은 얘기 들었지만 한 칸, 두 칸은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한 칸도 23,971호의 집 가운데서 106호나 됐습니다. 그리고 두 칸이 6,229호, 세 칸이 11,043호입니다. 초가 3칸에 부모님 모셔갖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가난한 것을 초가 3칸에 상정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아주 부조막심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초가 3칸은
걔도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칸은 2,779. 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넓이가 있는 것이 아파트 평수처럼 넓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 세운 것이니까 크기가 별로 안 큽니다. 제가 태안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광복 이후에 토지 조사하고 가옥 조사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문간 있으면 대문에 그 한 칸을 치고 문간방 한 칸 치고 그래서 문간에 한 두세 칸 작은 방이 있으면 초가 3칸하고 합쳐서 그것이 7칸, 8칸 이렇게 친답니다. 화장실은 안 친답니다. 부엌은 친답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전체 어렵게 살았느냐. 자, 우리 손주가 다 기와집에 살았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있지만 거의 다 착각입니다. 왜냐? 민가 123호만 기와집이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충주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칸수는 1026칸, 38개의 면이 있는데 기와집이 하나도 한 채도 없는 면이 14개 면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갑니까? 당시에 아주 궁핍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자, 이런 시기에 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자, 전근대 세계를 다 보면은 유럽은 로마 교황, 신성 로마 제국이 중심이고 지금 아랍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오스만 투르크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커져갔죠. 그리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사회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미 농노, 우리 같은 가난한 토지에 속박된 그런 농민이 14세기 1300년대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도상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지게 되고 19세기가 되면 프로시아에서 없어지고 1861년에 끝끝내 지켜나가려다가 러시아에서 법으로 폐지가 됩니다. 자, 한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언제지요? 1894년 동학농민군이 회정 계획을 요구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무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집니다. 신분제가 철폐가 됩니다. 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중요하냐? 동학농민혁명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유네스코 그 중요한 기록 문서가 거기에 등재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조가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제가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에 경상도 상주에 갔더니 어떤 노인이 거기 화북 면장을 했던 노인이 은퇴하고 집에 계신데 이런 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청 위에서 갑자기 함을 달고 눈물이 톡톡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자기 직계는 아니고 종조부인데 상주에서 효수돼서 목이 잘려갖고 장대 위에 목이 걸려 있었는데 일가가 몰래 밤중에 가서 그 머리를 꺼내서 도포자락에다가 감싼 뒤 밤을 새서 와가지고 집 근처에서 쓰러졌다. 그래서 일족이 그 머리를 길가 어디에 몰래 매장을 했다. 쉬쉬하면서 아는 사람만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사람을 찾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진학 기록에 어디 나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을에 찾아가서 조사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여기저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 연구실까지 찾아와서 자기 할아버지가 어디서 체포돼서 처형됐는데 그 자리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서 이 할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사는지 알았냐. 이것을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동학에 들어가서 집안이 멸족이 될 그런 상황까지 몰렸는데 죽은 사람이 누구고 심지어는 시집 갔던 딸까지도 이혼당해서 집안에 들어와서 다 불타버린 걸 보고 부엌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두학농민혁명을 건졌는 것은 몇 편의 논문만 쓰고 한국 근대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것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 주제를 찾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할수록 굉장히 큰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자, 그러면 동학농민군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희생됐는가 하는 것을 보지요. 자, 산업혁명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세계사 시간에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봤지요. 근데 그것이 한국사에 직접 어떻게 연구되는가 하는 걸 보지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기술 혁신이 되고 전에 나무라든가 돌로 만들어 사용하던 그런 도구들,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철 등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게 되고 석탄 등을 새로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용한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옷감을 만들고 그러면서 철이 점점 필요하게 되니까 제철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방사로라는 것을 여기서 아마 거의 다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저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패배하겠는가 하는 원인을 찾아 돌아보니까 결국은 무기입니다. 그 무기의 원리가 뭐냐? 철입니다. 그 철을 어떻게 일본에서는 더 많이 생산해 쓰게 됐느냐, 유럽에서는 어떻게 쓰게 됐느냐 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 제철 기술 반사로가 주목이 됐던 것이죠. 이 반사로는 일본에서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데 사진이 나옵니다. 일본 산업혁명의 유적지로 크게 보존해놓고 계속해서 이것을 선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요. 자, 그리고 교통, 통신, 전기기관 이런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술은 전부 다 무기입니다. 무기의 소재가 됩니다. 지금도 드론을 비롯해서 뭐 등등 반도체 이건 무기의 핵심입니다. 유도탄이 날아가서 어디를 정확히 떨어뜨리려면 반도체라는 것이 거기 있어도 정확하게 떨어뜨리게 해줘야 됩니다. 세계사에서 새로운 기술은 모두가 무기를 만들 때 시작이 됐고 무기로 활용되어 왔고 그 결과가 강국과 약국, 식민지를 장악하는 국가와 식민지가 되는 국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산업혁명이 바로 그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군사면에 쓰는 것인데 무기류입니다. 무기류는 화포와 그 화포를 이용한 전술의 개발이죠. 전장식 소총과 후장식 소총 이것도 계속 나오는 말인데 이걸 모르면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국사의 곳에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이지. 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한국이 망했다 이 얘기만 합니다. 이완영이가 멸망시켰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혼자 와서 다 잡아먹었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자, 그리고 기관총이 나옵니다. 신식소총이 나오는데 신식소총을 압도하는 기관총이 나오죠. 자, 게틀린 기관총, 맥심 기관총, 대포는 독일에서 만든 크루프 대포, 영국에서 만든 함스트롱 대포. 이것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반대 세계 최대의 선진 기술을 만든 첨단 제품입니다. 자, 우리는 한국에서 뭐 만들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자랑하는데, 방금 제가 딱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무기였던 것이지요. 자, 이게 또 왜 안 들어가는가? 이게 들어가기 쉬운가요? 자,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자, 산업혁명이 이렇다. 자, 영국 런던에 있는 과학박물관에 가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쭉 해서 바로 이런 증기기관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에너지 새로운 것을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 당시의 공장 모습을 보여주는 실사진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물을 끓여야 되는데 끓이는 것이 나무로 떼서는 안 됩니다. 석탄을 가열해서 코크스로 만들어서 쓰게 되죠. 이렇게 산더미 같이 석탄을 쌓아놓고서 씁니다. 자, 이거는 이런 채굴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 많이 채굴하니까 석탄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전부 다 영국에서 석탄이 채굴되는 그런 광산지대입니다. 그런데 땅속에 들어가니까 몸집이 큰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나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꺼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들어가느냐? 먹고 살 방도가 없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양을 길러서 양털을 파는 것이 훨씬 이익이니까 지주가 몰아냅니다. 도시에 와서 살거나 또는 이런 강산지대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남자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죠. 물론 남자들도 힘든 일을 하는데, 당시 찍었던 사진입니다. 카메라가 처음 나와가지고 찍은 사진이 이런 것들이죠. 이 앞에 불이 좀 꺼지면 끄면 좋겠는데 좀 흐리게 나오지요. 노천 탄광이 있는데 땅 밑을 걷어내는 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서 퍼내지요. 그러고 나서 석탄을 빼서 공장을 조지니까 이 매연이 있고 공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철광석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철광석 덩어리는 모양입니다. 노천에 이런 철광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북한에 있는 무산광산이 노천 철광이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긁어들이면은 그냥 다 철 원료로 쓰는 모양입니다. 이거를 중국에서 지금 값싸게 대량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철을 생산해도 다른 거로 쓸 수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이것이 무산 사진입니다. 저 건너편이 다 철광이라고 하는데, 탈북한 학생이 제 강의를 듣다가 제 방에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구글어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여주니까 저게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산인데,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철을 만들었었느냐? 대장간에서 이렇게 손풀무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한국의 제일 높이까지 옛날 식으로 철을 만들어 쓰던 그런 대장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울 대학에 다닐 때 그 장충체육관 그 부근 어디에 이런 식의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드리고 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량으로 철을 만들 수가 없지요. 결국 새로운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철광석이 녹는 온도는 1000도랍니다. 그래서 1500도 이렇게 하면은 철로 만든 모든 것이 녹아서 없어지게 되죠. 9.11 뉴욕에서 비행기가 큰 건물을 들이쳤을 때 어떻게 전체 건물이 그 하나로 무너졌느냐. 1500도 이상으로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타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철이 녹아갖고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10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물속에서 급냉을 하면은 강도가 개선돼가지고 그걸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쓰게 되지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양난, 인간과 호랑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져주거나 금광을 채굴해서 금이 나고 나면은 뺏어가고 가져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금지시킵니다. 또 철을 많이 만들어내면 반란군이 그것을 사용할 거라서 그걸 못 쓰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철을 생산 못해서 무기라는 것이 변변치 않게 생산이 됩니다. 서울시청 지하에 보면은 예전에 무기를 만들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에 가보면은 야, 이게 조선말기까지 무기를 만들던 현장인가. 아주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어떻게 철을 생산해내고 무기를 만들었었는가 하는 걸 비교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자, 일본에서는 어땠느냐. 특히 흑선, 서양에서 새로운 기선이 나와가지고 놀라움을 주게 되니까 이제 서양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무기를 사들이거나 만들어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지요. 자, 이게 반사로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철광석입니다. 여기다가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은 한 번 가스가 올라가서 위를 치받고 내려오게 되고 밑에서 가열하고 이중으로 열을 주게 되니까 많은 양의 철광석을 한꺼번에 녹일 수가 있죠. 자, 아까 손풀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철을 녹이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요. 자, 이것이 서양에서 반사로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형태로 철을 생산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철은 산업혁명에서 쌀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강력하고 큰 산업국가 됐느냐? 동학기념재단 직원들이 지지난주에 광양에 갔습니다. 그 제초소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철이 생산됩니다. 그것이 많은 한국사의 변화를 가져다 줬지요. 그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사가 바뀐 것하고 바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다 하는 겁니다.